여러분 혹시 팥 좋아하세요? 저는 팥죽은 물론이고 팥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팥빙수 한 그릇이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사계절 내내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팥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팥은 성질이 평해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맛이 달면서 시고 도끼 없는 작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종기에 피고름을 배출해주고 열기를 삭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팥은 인삼,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유보다 6배, 철분은 117배나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이 2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100g당 0.5mg으로 곡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무기력증, 단기 기억력 상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팥을 즐겨 먹는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팥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팥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바로 설탕과 소다입니다. 팥죽이나 팥칼국수 등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팥 특유의 텁텁함을 없애거나 달달한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탕이 들어가면 달달한 것이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이 만나면 영양학적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제된 흰 설탕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비만,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팥에 설탕을 넣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팥에 함유되어 있는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설탕보다는 약간의 꿀을 첨가하거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익힐 때 오랜 시간 푹 삶아야 하는데요. 간혹 팥을 익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몇몇 분들이 여기에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는다는 말을 듣고 소다를 넣어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지만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소다로 인해 상당량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팥을 삶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소다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팥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팥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15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가 100g당 360mg, 고구마가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칼륨 함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 섭취를 되도록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팥은 대부분 음식에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량이라도 먹다 보면 꽤나 많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은 노화 방지가 뛰어나고 항산화, 항암작용, 피부 미용, 면역력 개선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관으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 식욕,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 성분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팥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팥 섭취법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팥입니다. 여러분은 팥을 구매하고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잘못 보관하거나 보관한 지 오래된 팥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팥뿐만 아니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생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 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긴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에 강해 세척이나 가열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팥과 같은 곡류, 콩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팥물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지며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사과의 3배 고구마의 5배나 되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팥물을 끓여 먹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박신혜, 이한희, 김슬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팥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뛰어난 효과를 봤으며 특히 가수 빅뱅의 탑은 팥물 다이어트로 40일 만에 무려 20kg이나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팥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하게 씻은 팥을 물에 하루 정도 불려줍니다. 두 번째, 팥을 불렸던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부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세 번째, 팥이 다 익으면 건져내고 물을 따라냅니다. 네 번째, 완성된 팥물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로 소비합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에서 2일 정도만 물 대신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찹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해온 조상의 지혜가 돋보이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 팥은 성질이 찬 음식이라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소변을 내보내려 하지만 반대로 성질이 따뜻한 찹쌀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을 막아줘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찹쌀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때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 바로 팥인데요. 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찹쌀과 팥은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찹쌀밥을 드실 때 꼭 팥을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숨은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암 예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체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체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0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 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 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양배추 좋아하세요? 저는 토스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쪄서 쌈으로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처럼 양배추는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많은 나라의 요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와 요구르트에 이어 3대 장수 식품으로 손꼽히는 양배추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풍부해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렸던 채소입니다. 양배추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인돌3 리카비놀 성분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데다 그 수치가 미국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위암 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이 많은 음식 문화와 국이나 찌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숟가락을 담가 먹는 등 특유의 식습관으로 인해 헬리코박터균 등의 감염이 쉬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 비타민 U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손상된 장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면서 염증이나 궤양을 억제하고 출혈을 막아주며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등의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피곤해서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와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 물질과 종양의 성장을 막고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꼭 드시겠다는 분들은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3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초간 데칠 경우 9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성분 손실이 가장 적겠지만 갑상선이 걱정되신다면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대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장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기본적으로 대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배추는 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는 음식이고 쉽게 발효가 되는 만큼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가스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드시고 난 뒤에 가스가 차거나 트림, 복통, 설사 증상이 잦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섭취할 때 농약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배추는 심는 시기가 나비나 나방 등의 애벌레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속 안까지 농약이 듬뿍 스며들었다고 생각해 세척할 때 일일이 한 장씩 떼어내 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자랄 때 안쪽부터 바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산성비 등이 안쪽으로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양배추의 겉잎은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출하할 때도 겉잎은 떼어내고 유통되다 보니 구입 후 집에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겉잎만 2-3장 정도 떼어버리고 물에 5분간 담근 뒤 씻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팥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